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6강인데요. 이번 강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 비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텝만, 그 패널만 남고 모든 사람을 그 비대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빛내게 하는 것은 자신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그 취하고 환경이나 취하고 조건에서 살아가는 어떤 곤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누고 그 수업을 할까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그 오래된 그 사막이 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나미부 사막은 1년 동안 비가 내륙에는 한 50mm 정도 오고요. 해안 쪽으로는 15mm밖에 안 와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불모지겠어요. 근데 그 나미부 사막이라는 곳은 그 길이가 1600km예요. 그리고 폭이 140km입니다. 여기서 그 서울까지, 담양의 서울까지를 6번 가는 길이고 같아요. 담양의 서울까지가 280km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사막이 해안을 따라서 쭉 돼 있는데 그 사막을 가장 그 우리 전 지구상에서 오래된 사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막은 새벽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고요. 낮 기온 최고 온도는 보통 40도가 넘어요. 그 다음에 집 표면, 모래 거기에 있는 온도는 보통 70에서 80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천만 년 동안 이런 그 급격한 온도 차이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던 모든 뭐 동물과 무생물까지도 가루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무섭죠. 그래서 원주민들을 이곳 나미부 사막을 원주민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거기서도 엄지 손톱만은 그 거절이라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딱 그 저기 쌀 바구미 있죠. 쌀 바구미 잘 모르실 거예요. 확대하면 그 거절이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혹독한 그 나미부 사방에 살고 있는데 이 곤충은 해가 딱 뜨면 그 300m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손톱만한 그 거절이라는 그 곤충, 딱정벌레거든요. 왜 올라가냐면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그 300m 그 고지 언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300m는 인간이 엘리베이터 산을 2번 올라가는 것도 똑같대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곤충이 해가 뜨기 전까지 거기를 300m 고지를 가파른 경사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지고 거꾸로 물구나무를 딱 서요. 그 거꾸로 물구나무 그 경사면에 이렇게 된 꼭지점에서 물구나무를 쓰면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이 바람이 만나면 거기서 뭐 있어요? 결로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결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돌기로 물방울이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방울이 아주 적죠. 곤충이 적으니 물방울도 적잖아요. 그 중력에 의해서 입으로 또르륵 떨어져요. 그거를 하루에 2-3방울을 마시고 사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시기 위해서 그 300m라는 엄청난 그 높이를 올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간 그 거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곤충도 최악의 조건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주어진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남 탓만 하고 또 모든 것을 남을 탓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리고 그런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는 그런 그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주는 그런 곤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생존이에요. 제가 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생존은 우리 인간 지고지순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절이, 우리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절이가 나미부 사막에서 이렇게 그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도 교훈 삼을 수밖에 없다
해서 오늘은 16강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거저리에 대해서 또 환경을 최악의 환경 그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 1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6강은 관념어구라는 무엇이고 또 한자를 왜 멀리 해야 되는가 또 식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를 통해서 떨쳐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념어구란 무엇인가? 첫 번째 텍스트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한자상으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마음에 나타내는 어떤 표상이나 상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념은 추상적이고 공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를 시키지 않으면 시쓰기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전번 강의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를 써서 다른 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은 문학평론가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시를 써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니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성을 가지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시쓰기는 특히나 느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신은 알고 남은 모르는 상황이거나 내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력이라는 건 어떤 사물이 지나온 유래 아니겠습니까? 관념어구라는 것은 주어와 수어가 없고 절의 어떤 방식을 갖추지 않는 그런 어구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나래를 편 것. 그렇습니다. 자기 머릿속에는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아는데 남은 모르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정 사건이 앞뒤 없이 행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그게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독자들은 어떤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5시에 만나? 그러면 어디서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독자들에게 그런 느낌이나 감성을 비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참 시쓰기가 힘들어지고 또 읽는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시를 한번 읽으면서 어떤 것이 관념적인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처럼 낯선.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니까 낯선이라는 건 눈에 익숙치 않는 거잖아요. 언덕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태양은 떠오른다. 태양이 뜨는 목적이에요. 이 부분은 줄을 쳐놓으면 참 좋습니다. 이 어구는 참 멋있어요. 이 어절은. 소녀는 이미 늙어버렸고 소녀의 셔츠에는 여전히 소년이 묻어있다. 이렇게 했어요. 소녀는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소녀가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는 어떤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소녀는 이제 늙어버렸고 소녀의 셔츠에는 그때 시절에 어떤 소년의 채취가 묻어있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을 문지르면 자주 절망에 빠진다. 저는 이 어절이 이렇게 행이 나와서 이거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마는 그래서 필요하다. 낯선 귀와 불안한 입술,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구덩이들, 전력으로 우리는 물들었고 좁은 입구가 되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낯선 귀, 또 불안한 입술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정말로 코로나 전국에서 마스크로 표정을 가려놓으니까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 표정을 가리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가끔 유언비어나 사회에 도움되지 않는 말을 이 어려울 때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좀 사회 저명 인사들도 있어요. 정말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나 무슨 중지를 모아서 이거를 헤쳐나갈 생각은 않고 마치
본인은 책임 없는 것처럼 또 본인은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그런 불안한 입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해서 이 불안한 입술 또 이 입술을 가리고 있는 이 마스크를 항시 빨리 벗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침대에 걸터 앉아 태엽을 감았다. 저는 이제 이 제를 마지막 그 행을 보면서 태엽을 감았다. 태엽 감는 소리 따르따르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소나기 오는 소리 그렇게 또 들을 수 우두둑 우두둑 양철지붕에 떨어지는 그런 건데 이 시를 보면은 행위의 주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인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단어의 느낌을 덧입히는 거거든요. 단어에 어떤 단어에 똑같은 말도 인문학자가 하는 말과 뭐 다른 그 사이 또 다른 분이 하는 말과 또 시인이 하는 말이 틀려요. 왜 그냥 틀린 것은 시인이 하는 말은 느낌이 들어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시 한번 또 알아볼게요. 망한 시대와 올바른 생활입니다. 깊은 연못 주위를 자꾸 돈다. 지금 연못 있는데 지금 돌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바랄 게 없다고 말한다. 배화든 유기동물이 나를 바라본다. 이게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성인보다 큰 아이 석상에 내가 소원을 빌고 동전을 던진다. 이거는 큰 아이 석상이 있는데 거기다 그 연못에 보면은 그 석상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돈을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래 그 어떤 그 무릎 위에라든지 손에 올라가면은 소원이 뭐 성취된다 해서 계속 던져요. 네, 그런 건데 어떤 분이 지금 그 연못에 그 석상이 있고 거기다 그 동전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동전을 던지는 거죠. 네. 손을 떠나 손 같은 것을 향한다. 내 손을 떠나 또 손 같은 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동전을. 인공과 자연 두 가지 실물을 번갈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공은 지금 석상이고요. 그 자연은 그 지금 던지고 있는 그 손이에요. 던지고 있는 그 타자의 손과 인공의 손을 번갈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맞닿은 다음 감정은 손보다 귀에서 먼저 멀어진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관념이 아주 많아요. 이 시도 어떤 급격한 이미지 전환으로 인해서 말의 연결이 행과 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행과 행이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연과 연에서도 좀 말이 좀 연결고리가 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채색 기행이라는 그 시입니다. 추억이나 그 꿈을 회상할 때는 언제든지 그 심리학적으로 뭐 무채색이라고 그러네요. 회색으로 온대요. 이게 꿈은 컬러풀하게 꿀 수 없는 모양이에요. 꿈을 꾸고 나타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회색이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법은 거의 없다네요. 표정만 보이지 무슨 말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기행은 여행할 때 보고 느끼는 것을 적는 거고 여행은 그 객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자어로 객녀라는 말이 있어요. 객녀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곳을 떠돌아다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서양 속담에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사랑이랍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젊어진대요. 두 번째는 여행이겠죠. 여행을 하면 젊어진다고 하니까 사람이 젊게 살으려면 만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하면 더 젊어지겠죠. 저도 가끔 저 혼자 여행도 하는데 요즘은 제가 관방촌을 자주 와요. 밤에도 가끔 한번 오고 이렇게 낮에도 오는데 너무 좋아요. 거기 오면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담양에는 갈 곳이 많은데 특히 그 관방촌을 요즘은 좋아하게 됐어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채색의 물갈퀴가 여기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채색이라는 것은 색을 칠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물갈퀴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잘 제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사오로 처마 및 어둠 밭이 흐들고
공갈빵처럼 텅 비어 맛부터 아물 살가죽 없는 무게와 속도가 없는 진공색 잎입니다. 무게와 속도가 없는 말과 진공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예, 진공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채색 기행이라고 그 제목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하는지 하여튼 뭐 회상을 하는지 추억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행을 할 때 이게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곳에서 뭔가 찾아내는 겁니다. 친구가 안 탔어요. 친구가 안 탔어요. 친구가 안 탔어요. 이랬거든요. 그때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버스나 기차가 가고 있는데 뒤돌아보고 옆을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채색 기행이었어요. 근데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친구가 꼭 같이 여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여행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썼는데 상당히 어렵죠. 예, 말듯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조금 더 좀 풀었었으면 더 안 좋았겠는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혜나 지식이 부족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좀 풀어쓰고 조금 어떤 관념만 약간 뺐으면은 상당히 좋은 시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텍스트네요. 가급적 한자를 멀리하라. 네. 일상어를 쓰되 앞뒤 어조를 이렇게 바꿔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는 학교에 간다. 이게 우리가 일상어예요. 학교에 가는 나. 이렇게 해도 시는 좀 뒤집어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느낌, 학교에 가는 그 느낌을 자꾸 다른 쪽으로 막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그 시어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적절한 사투리도 시의 맛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두 가지를 한번 처음에는 그 한자를 좀 멀리 하게 되는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저도 존경하는 시인님이신데 제가 000 그렇게 해놨습니다. 향기를 탕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향사가 수집을 포기한 겨울의 시치를 신이가 짙은 향기로 밀어내고 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한자 모르면 아무 말 몰라요. 그 조향사들이 제일 많은 곳이 프랑스라네요. 그래서 이제 그 향수를 많이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 향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향기가 좋아지고 또 악취로 변하고 그런데요. 향기가 결국 악취에서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향기에서 악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향사는 그 악취도 향기라고 처음에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네. 조향사, 그러니까 향을 전문적으로 조합하는 사람입니다. 조향사가 수집을 포기한. 그러니까 조향사가 이제 향기를 수집을 포기해버린 뭐냐면 겨울의 시치. 시치는 시체 썩는 냄새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제일로 향기가 없는 계절이 겨울이고 많은 때가 봄이잖아요. 그런 인구 계절을 거치고 온 것이야말로 향기가 그 다음에 높은 거죠. 이게 겨울의 시치. 겨울의 시체 썩는 냄새예요. 신이가 짙은 향기로 밀어낸 것. 신이는 뭐냐면 목련과의 한 나무 종류예요. 신이라고 보통 옛날 고서를 보면은 목련나무를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 네, 신이. 신이가 짙은 향기로 밀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겨울의 시치를 그 목련나무 향기가 지금 싹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아주 단순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내년에도 모양, 크기, 색깔이 같은 일란성들이 피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일란성은 잘 아시잖아요. 한 개의 수정에서 태어나는 거죠. 똑같은 것들. 일란성. 올해엔 유독, 오직, 가지마다 다산의 진통들이 많이 지금 목련이 지금 이렇게 다산 많이 난 거죠. 진통들이 뽀얗게 단장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요거는 백목련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한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정한 시간 한계를 시한부라고 그래요.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란듯 며칠간의 생명을 위해 가진 것 전부를 내어주는 꽃의 향기가 아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그 한자가 좀 적으니까 좀 알 듯하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잖아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을 이렇게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며칠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며칠이 원래 얼마 동안은 그 같은 그 동안은 날이거든요. 며칠이 원래는 몇 년, 몇 월, 몇 개 이렇게 할 때는 몇 자예요. 치읓을 쓰는데 요거는 며칠이잖아요. 며칠이 이 대부분 몇일이라고 많이 써요. 며칠이 맞는 말입니다. 몇일은 사투리예요. 네. 몇일도 틀린 말은 아닌데 표준어로는 며칠이 맞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몇 개 할 때는 치읓 받침 그렇게 써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투리로 시의 맛을 나게 한 시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영암에서 온 편지 정찬열. 꿈자리가 사나워 자다 일어나 몇 자 적어 보낸다. 크나그지 불났는디 시방 뭐더라고 있냐는 느그 아버지 호통에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구나. 뵐일이 있겠냐 함스르도 맘이 싱숭상숭하다. 나는 잘 있다. 밥 먹고 밥맛도 좋고 다리심도 아직은 짱짱하다. 장고 박모탱이 네가 심어놓은 감나무에 올해 가지가 찢어지도록 감이 열렸다. 나무가 저렇게 큰 것 보고 손꼽아 본게 너 집 떠난 지도 30년이 넘었는갑다. 엊그제 네 생일에 물 한 그릇 떠놓았다. 이제 네 나이도 솔찬하구나. 그 양반 먼저 가본 뒤에 어른 느그를 댔고 살아온 풍진 세월 생각하면 참말로 까막까막하다. 올 가실은 강두매 밭에 고치도 잘 돼야서 꼬치까리 좀 뽀사 보내주고 싶어도 맘뿐이다. 무엇이냐 아랫동네 딸 그만네 시째 딸 그 복사국 같은 가시네 말이다. 너 미국 간뒤 절에 들어가 스님 되었다더니 엄니 치상 치러 왔다며 우리 집 들렀더라. 네 안부 묻더라. 짠하고 조금 거시기 하더라. 참도리촌 안심이네는 인공 때 소식 끊긴 작은 아버지를 금강산 가서 만나고 왔다더라. 산 사람은 그렇게 만나는디 느그 아버지는 한 번 가니 영영이구나. 아그들 많이 컸지야. 짬나서 댕게 가면 좋겠다. 못 오면 사진이라도 보내그라. 할 말은 당하당하 여럽다만 으쯧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냐. 산 내가 죽은 양반 한마디에 맘졸이며 사는 것이 생각해본 게 얼척도 없다. 으짜든지 몸성해라. 먼디서 새복닭 울음소리 들려온다. 어느새 느그 아버지 돌아갈 시간인갑다. 네. 참 읽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은 내용은 잘 모르는 그 단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감이 있어요. 뭔가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이 시를 보면은 돌아가신 지아비를 생각하면서 멀리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이제 이런 정겨운 시예요. 이렇게 사투리도 잘 쓰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암이에요. 전남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의 요지예요. 빼어난 경관도 있고 또 옛날 마을은 중심지잖아요. 그러면 영암에 월출산이 있다면은 담양에는 추월산이 있어요. 월출은 해가 떠오르는 산이잖아요. 여기는 가을산이에요. 가을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추월산은 정상 높이가 731m예요. 그리고 전라남도 5대 명산 중에 하나입니다. 추월산은 특히나
그 담양호를 끼고 있거든요. 그 담양호를 또 끼었는데 거기에 가면 뭐가 또 그 유명한 명소가 있냐면 용마루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렇게 멋있는 데크길을 된 데는 아마 담양 그 추월산에 있는 용마루길이 그 제일로 아름답지 않을까. 정말 잘 해놨습니다. 담양군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는데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온 길로 다시 나와야 돼요. 돌아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인생길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가면 돌아오는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한 번만 가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저도 많은 시상 영감을 많이 얻고 있어요. 사실 제가 관방천도 자주 가지만 그 담양 용마루길을 꼭 오시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예, 요즘 뭐 배롱꽃 펴서 뭐 온통 배롱나무 난리거든요. 꼭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암에서 온 편지입니다. 꿈자리가 사나와 자다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어법은 다 틀려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은 겁니다. 꿈자리가 사나와 자다 일어나 몇 자는 몇 자죠? 몇 자 적어 보낸다. 그렇게 했습니다. 큰 아그집 불났는데 그죠? 시방 지금 뭣들 하고 있느냐. 너그 아버지 내 아버지죠? 너그 아버지 호통에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지 아버지가. 별일이 있겠냐. 함수로 마음이 생숭하다. 삼숭하다 그랬네요. 나는 잘 있다. 밥맛도 좋고 다리심도 아직은 짱짱하다. 장꼬방 모탱이 네가 심어놓은 감나물에 가지가 찢어지도록 감이 열렸다. 나무가 저렇게 큰 것을 보고 손꼽아 본께 손으로 세어보니 너 집 떠난 지도 30년이 넘었는갑다. 많이 됐네요. 엊그제죠? 네 생일에 물 한 그릇 떠놓았다. 네 나이도 솔찬하구나. 꽤 많구나. 많이 먹었구나. 솔찬하구나. 그 양반 먼저 가본 뒤에 어린 너희들 데리고 어린 너희들을 데리고 살아온 승진세월 생각하면 참말로 까막까막하다. 늑하다 그 말이 됐습니다. 올 가을은 강둠의 밭에 고치도 고추 잘 잘 되어 꼬치깔이 좀 뽀사주고 싶어도 마음뿐이다. 꼬치깔이는 고춧가루고요. 뽀사준다는 것은 네, 빵 보고 갈아준다 그 말이죠. 방앗간에서 마음뿐이다. 멋이냐? 이제 멋이냐는 뭔가 생각 안 날 때 그냥 멋이냐 거시기 뭐 이렇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아랫동네 딸그막내 셋째 딸이 그 복사꽃 같은 가시네 말이다. 아주 이뻤는가 봐요. 너 미국 간 뒤에 절에 들어가 스님 되었다더라. 엄니 치상시리로 왔는 게 자기 어머니가 이제 스님이 됐는데 돌아가신 거죠. 초상 우리 집 들렸더라. 네 안부 묻더라. 짠하고 조금 거시기 하더라. 거시기는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거시기 뭐시기 그러잖아요. 뭐냐 뭐 이렇게. 참 도리촌 안시민의 인공 때 소식 끊긴 작은 아버지를 금강산 가서 만나고 왔다더라. 요거 이제 그 시적인 표현이죠. 산 사람은 그렇게 만나는 그 아버지는 한 번 가니 영영 만날 수 없구나. 영영이구나. 만날 수 없구나. 네, 시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수필에 불과했어요. 수필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시로 지금 그 승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그들 어린 네 자식들이죠. 많이 컸지야. 짬나서 시간 내서 댕겨가면 좋겠다.
못 오면 사진이라도 보내거라. 할 말은 당하당하 열렸다면 어찌게 하고픈 말 다 어떻게 하고자 푼 말 다 하겠냐. 산 내가 죽은 양반 한마디에 맘 졸이고 사는 것이 생각해 본 게 얼척도 없다. 이게 얼척은 어처구니 없다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차 앞줄에 너희 아버지 호통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죽었는데도 나한테 호통치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척도 없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적으로 지금 승화가 된 거예요. 지금 몇 줄 때문에, 몇 탱 때문에. 예. 으짜든지 몸성해라. 으짜든지 어떻게든지 몸성해라. 먼 뒤서 새벽딱 울음소리 들려온다. 새벽딱 울음소리 들려온다. 밤새 썼네요. 초저녁에 시작해서 밤새 썼어요. 이 글을. 어느새 너희 아버지 돌아갈 시간인갑다. 예. 죽은 그 지아비를 생각하면서 또 지아비에서 그 탄생한 그 아들,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정겹잖아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이게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느낌 그대로 적되 시로서 승화하는 법을 좀 알으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수필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수필인데 거기서 시적으로 어떻게 승화가 되고 있는지, 만약에 아까도 그 줄치라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시적으로 지금 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